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절세 비법, 절세 민원과 함께 알아봅니다.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오늘도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절세 미남답게 네. 절세에 관련된 것들 알려주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저 또 궁금한 게 세무사님들 늘 바쁘시긴 하지만 네. 연말에도 바빠요? 네, 바쁩니다. 뭐 때문에 주로 바빠요? 저희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15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1년 중에 모든 일 중에 한 80%를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엔 그러면 그냥 약속으로 바쁘신 거? 아니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아, 마음이 즐겁지 않다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이 저라도 좀 의뢰를 하고 해야겠네요. 아,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금융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이 있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종합소득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합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분리과세로 과세되는 부분들,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금융소득. 참 이거 잘 알아야 절세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네. 금융소득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일단 알기 전에 이자소득이라는 말 그리고 네. 뭐 배당소득이라는 말도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네. 뭐예요? 일단은 그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빌려줬다라는 거는 이자를 받겠죠. 네.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인데 빌려주는 주체는 은행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쵸. 개인들 사인 간에도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원래는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다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약간의 뭐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내야 대가에 된다. 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배당 소득은 주주나 출자자, 그러니까 법인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회사에다가 주식을 살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네네. 그리고 기타 등등등의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는 주주가 되시면은 거기서 배당을 받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 이거를 배당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금전 대가가 영리성이나 계속 반복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대금업, 뭐 대부업 이런 거를 사업자 등록을 내셔서 사업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참 많이 쓰는데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초등학생, 네. 중학생, 고등학생 때까지는 몰랐어요. 네. 저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도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은행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붙는 건데 네. 전 그 이자에 세금을 떼고 저한테 주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자 소득세를 또 우리가 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몰랐던 분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자나 배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이제 은행에서 받는 그 일반적인 이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금 이자. 네, 그런 케이스에서는 15.4%를 원천 징수를 하고 받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고 있어요. 일반 대금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은 27.5%의 원천 징수를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아시는 분은 그렇게 납부를 하시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좀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대금업을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사채죠. 네. 사채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저는 친구 간에 돈을 빌리는 친구 간에도 건가? 세금 내셔야 됩니다. 친구 간에도 그럼 아니야 나 이자 안 받고 그냥 원금만 줘 하는 증여죠. 경우는 증여. 네. 그렇구나. 네.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정말. 그렇죠. 네. 또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경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노력에 대한 부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자 소득을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자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일단 없어요. 어? 이것도 세금을 내는 건데 네네. 필요 경비 같은 거 제출해 가지고 공제받고 할 수가 없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노력이 별도의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보질 않는 부분입니다. 아, 이자 그래서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너의 네네네. 노동력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공제해 줄 거 없다 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총 수입을 받은 부분이 실제 소득하고 동일하게 되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에 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배당 소득도 그러면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군요. 않는다. 왜 안 될까? 내가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많이 들였는데. 네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를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 네. 이런 거 필요 경비 인정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저번 몇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투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네. 2023년부터 네. 그때는 필요 경비가 들어가죠. 제가 은행에 매번 돈을 갖다 주면서 왔다 갔다 했던 차비들도 필요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까?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그 필요 인정이 되죠.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인정이 네네네. 되고. 지금까지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2023년부터는 과세를 한다라고 지지난 시간인가요? 한번 다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한 거는 필요 경비를 인정 안 한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자도 배당도 실제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한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에서 이자를 받게 되시는 분들은 은행이 그 날짜를 정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수입 시기는 약정된 날이에요. 약정된 날이요? 그래서 보통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계약서를 쓰고 돈을 많이 빌려줍니다. 많이 빌려주시고 받고 하는데 그 부분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지. 금액을 좀 많이 빌려주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약정 이자일이 있습니다. 돈 받기로 한 날들이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 날짜가 수입 시기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이제 음,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음. 그리고 이자 소득을 아버지가 원래 받고 계셨는데 그 이자 소득이 상속이 되어 버렸어요. 네. 그러면 상속이 개시한 날짜를 수입 시기로 보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배당 소득. 배당 소득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아니라 발행 법인에서 배당 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날짜가 수입 시기가 됩니다. 근데 아. 이 수입 시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은 네. 12월 31일 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1월 1일 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약정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종합소득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소득이 많은 해에 이자 소득을 받았으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종합소득 과세가 되니까 1월 1일 소득이 별로 없는 해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과정이 뭔가 기억해야 될 게 많은 것, 뭐 네. 수입 시기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 가장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받는 날을 기준으로 세금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네네. 처음에 언급해 주실 때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안 돼,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네. 종합소득세로 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금융소득은 일단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 종합과세만 놓고 보게 되면은 무조건인 경우도 있고 조건부로 종합과세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무조건 종합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 무조건 종합과세는 언제나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무조건 분리과세는 언제나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종합과세가 좋은 건가요? 분리과세가 좋은 건가요? 분리과세요. 네,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중에 가장 대표 주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ISA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희가 ISA 편을 다뤘어요. 얼마 전에. 네네. 다행이네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IS 계좌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네. 14%로 과세가 되는데 IS는
9%로. ISA. 네, ISA는 네. 9%로 과세가 되니까 대단한 혜택에 해당을 하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죠. 무조건 종합과세는 어떤 거냐면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입니다. 국외에서, 네네네. 해외에서. 네, 뭐 프랑스 은행에다가 우리가 예치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은행에서 받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상이면은 원천징수가 되는 거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은 무조건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외에 뭐 프랑스 은행에 제가 돈을 넣고 이자를 받으면 받을 때 프랑스에서도 세금 한 번 떼고 여기서도 세금 또 한 번 떼고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조세 조약이 보통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들은 이중과세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냈으면 우리나라에서 돌려줍니다. 그 나라 세금은. 아,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내는데, 근데 그 거주자 비거주자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소득과 외국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부득이하게 지금처럼 외국에 세금을 한번 냈으면 돌려주는 케이스. 근데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가 어딘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뭐 우간다 뭐 이런 나라는 예상컨대 체결이 안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아하, 네네네. 그러면 조정을 안 해주죠. 아, 그래도 최대한 세금은 한 번만 낼 수 있도록 나라들도 네. 그냥 좀 신경을 써주긴 하는군요. 네네네. 아하, 네네. 그러면은 무조건 종합과세는 그렇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어때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2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합과세기는 하지만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고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뭐 1,900만 원 이렇게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분리과세로 끝내겠다. 그래서 조건부란 얘기가 붙습니다. 네. 원천징수가 세금을 미리 뗐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와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2,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2,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소득 합산을 하는 거고 1,999만 9천 원이었으면은 1,999만 9천 원에 대해서 분리과세로 끝나게 됩니다. 아, 이게 1원이 넘어도 그 네. 전액이 다 네네. 그 과세 대상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종합과세 세율이 45%였다. 네. 그러면 이자를 100만 원을 더 받음으로써 2,1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2,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45%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거보다 오히려 번 거보다 나가는 돈이 네. 많이 지출되는 네.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조금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네. 케이스는. 생각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배당을 네. 받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 잠시 쉬어갈 텐데 네. 엄항용님께서 세금은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너무 없네요. 네. 유유하셨거든요. 이 시간 꾸준히 함께 하시다 보면은 네. 분명히 우리에게도 볕들 날이 올 거예요. 자, 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를 한번 내어드릴까 합니다. 세무사님이 네. 준비하셨죠?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에 해당을 합니다.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모두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인정해 주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보내주시면 됩니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 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세무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저희가 OX 퀴즈를 드렸어요. 네.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모두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가 퀴즈였는데 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정답은 O. 네,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모두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네.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앞서 언급을 했지만 이자나 배당을 주는 쪽에서 만약에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받는 쪽도 세금을 내면은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천징수를 먼저 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분리과세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면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 종합과세가 되시는 분은 그 원천징수를 했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추가적으로 신고해라라는 부분인 거죠. 야, 근데 그래서 앞에 이자나 냈던 배당만 거를 어. 차감해 줍니다. 나중에는 신고할 때는. 아, 앞에 원천징수 네네. 예를 뗐던 들어서 거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뭐 3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네. 종합소득 계산을 했더니 50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앞에 냈던 300만 원은 제하고 200만 원에 대해서만 납부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네. 공제를 해주는군요. 네네. 아, 그러니까 이중으로 중과세는 내가 아니다. 세금 내는 건 아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네. 아니, 그런데 제 통장에 가끔 네. 제가 펀드를 몇 개 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자도 진짜 네. 귀엽게 들어와요. 아, 몇 네네. 원씩, 뭐 몇십 원씩, 몇백 원씩 들어올 때도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원천징수 하나요? 그 소액부 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 세액 자체가 일정 세액에 미달하게 되면은 너무 행정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배당 소득의 경우에는 1,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자 소득은 1,0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은행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징수해라. 네. 이렇게 됩니다. 15.4%를 네. 떼라. 네. 알겠습니다. 금융소득이 일단 2천만 원이 넘으면 네.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니까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자, 이자를 받는 배당. 돈, 배당 받는 돈 이걸 다 합쳤던 돈이 2천이 넘는 분들 많아요. 이걸로 이자로 2천만 원 넘을 수 있나? 배당 때문에 넘습니다. 이자로는 넘기가 좀 배당금으로. 힘들 수 있죠. 배당금이 있으니까 2천 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전 이거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합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볼 때마다 네. 이 정도 내시는 분들은 진짜 부자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금융소득이 일단 2천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게 되니까 이 점만 좀 머리에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네네. 계산하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다른 소득하고 합산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4%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전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 그 원천징수세율이죠. 14%를 계산해서 비교를 해서 네. 둘 중에 더 큰 금액을 과세를 합니다. 아, 그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그 종합과세가 되는 세율이 높으신 뭐 45% 이렇게 내시는 분도 있지만은 네네. 종합소득 세율 자체가 6%, 15%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비교 과세라고 해서 원천징수 세율과 비교를 한번 해줍니다. 큰 거를 내게 된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네. 아, 자, 오늘 저희가 그 네. 이자로 받는 돈 그리고 배당으로 받는 이런 금융소득에 네. 대해서도 금융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는지 요모저모 살펴봤어요. 물론 네. 계산할 때는 저도 이제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걸 적기도 어렵고 계산 어려워서 그냥 그때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오늘 큰 그림들, 굵직굵직한 것들, 2천만 원의 어떤 기준들, 네. 언제 내는 건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네. 이런 큰 틀을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질문이 하나 네, 괜찮은 왔네요. 질문이 있어서요. 네. 의료보험 지역 가입한 무직자는 금융소득의 기준이 똑같이 2천만 원인가요? 라고 김혜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요것만 해결해 볼게요. 일단 그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금융소득 기준이 똑같이 2천만 원은 맞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이제 그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게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지역 가입자에서 원래 냈던 거 플러스 2천만 원까지 해서 건강보험료를 떼내는 거고, 2천만 원이 만약에 안 넘어가면은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역 가입자가 아니라 직장 가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직장 가입자도 똑같이 해당 케이스가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니면은 미성년자인데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그 피부양자에서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이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제 뇌리에 딱 2천만 원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1,900만 원까지 받았으면은 네. 더 이상 받지 마십시오. 아예 아. 압도적으로 받지 않을 거면은.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무사님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주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